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저녁 8시 35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냥 최소한의 자,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촌호수 서호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차 세계대전 이 난간에 몸을 의지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은 먼저 유럽전선과 태평양전선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유럽전선에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세계대전은 전범 국가가 이른바 추축국인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세 개 국가가 전범 국가인 추축국을 형성을 했고, 반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구소련 등의 나라들은 추축국에 대항해서 연합국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유를 설명드리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1918년에 이른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무려 320억 달러에 해당되는 전쟁 배상금을 부담을 하게 됐고,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있는 알사스 로렌 지역도 프랑스에 반환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했다라는 그 정신적 그 멘붕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1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로서 전쟁 배상금이 무려 320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봤을 때는 약 40조 원인데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체결됐던 베르사유 조약, 그 체결 연도가 1918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105년 전입니다. 105년 전에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지금 환율로는 약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이 지금 환율로는 약 40조 원인데, 그 당시는 최소한 한 화폐 가치가 50배 정도는, 지금과 50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가정한다면 40조 원이 약 2천조 원 정도의 전쟁 배상금을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독일은 경제가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국민들은 특히나 그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그 패배감, 그러한 상실감이 엄청 컸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드디어 1933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을 합니다. 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약칭이 나치당입니다. 나치당의 총수인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에 집권을 했는데요.
그 연도에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을 했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망했던 연도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요. 그로부터 18일 후인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권 기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을 했고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석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1945년 4월 12일 날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을 하고 시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그러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1차 세계대전 패전에 따라 부담하게 됐던 베르사유 조약의 산물인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1938년에는 드디어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제3제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제3제국이라고 하면 독일의 제1제국은 서기 962년에 오토 1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건국이 됐고 그 역사가 무려 844년입니다. 서기 962년에 오토 1세에 의해서 건국이 된 신성 로마 제국이 844년의 역사를 유지하다가 1806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844년의 역사가 끝나는데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의 제1제국이고 그 다음에 서기 1871년에 독일과 프랑스 간의 보불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면서 제2의 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독일의 수상이 비스마르크 수상이었고요. 그래서 1871년 보불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한 직후에 선포됐던 독일의 제2제국은 1918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독일의 제2제국이 멸망이 되고 1938년에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제3제국이 선포된 게 1938년입니다. 자, 그래서 1938년에는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 자신이 태어났던 오스트리아를 강제 병합을 하고 또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코도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또다시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묵인을 하게 되죠. 이른바 미넨 조약을 통해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과 체코 침공을 그냥 묵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거칠 것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이듬해인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덴마크를 공격하고 또 노르웨이를 공격해서 다 굴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또 침공을 하고 드디어 이번에는 프랑스를 침공을 합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이른바 군사작전이 낫칠 작전입니다. 낫칠 작전. 별을 벨 때 낫으로 별을 베는데요. 낫치를 하듯이 프랑스를 우회해가지고 대서양 연안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프랑스의 파리를 점령하는 이른바 낫칠 작전을 통해서 독일은 프랑스를
거의 5, 6주 만에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점령한 게 1940년 6월 14일이고요. 그로부터 8일 후인 1940년 6월 22일에 프랑스로부터 정식으로 항복을 받습니다. 그 항복 직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군이 유럽에 파병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유럽에 파병된 영국군 23만 명과 또 프랑스와 또 네덜란드 연합군 약 11만 명 정도, 그래서 도합 34만 명의 병력을 무사하게 프랑스의 덩케르크 항구에서 영국으로 철수시키는 그 군사작전을 결행해서 윈스턴 처칠이 성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0일에 제61대 영국 총리에 취임을 하고 나서 딱 15일 만에 그 작전을 결행하는데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단 열흘 동안 영국군 23만 명과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군 11만 명, 합계 34만 명의 병력을 최소한의 희생만 치르고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으로 철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 병력이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에서 연합국이 이제 반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었던 그 밑거름이 바로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 동안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결행해서 성공했던 작전, 그게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그 철수 작전이 6월 4일에 끝나고 그로부터 약 2달 반 후에 프랑스의 파리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이 되게 됩니다. 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성공한 날인 1940년 6월 4일에 영국 의회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들판에서 싸울 것이고, 해상에서 싸울 것이고, 해안에서 싸울 것이고, 하늘에서 싸울 것이고, 언덕에서 싸울 것이고, 모든 곳에서 우리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독일에게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We shall never surrender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윈스턴 처칠은 워낙 연설을 잘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을 출간해서 1953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 이후에 아직 태평양 전쟁은 발발이 안 됐습니다. 자, 태평양 전쟁은 아직 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유럽에서 히틀러가 프랑스 다 점령하고 나서 영국으로 철수한 그 34만 명의 병력들을 괴멸시키고 또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영국 본토 항공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1940년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전개됐던 독일에 의한 영국 본토 공습 작전인데요. 그게 성공했으면 독일이 영국을 점령을 했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은 영국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독일이 영국 상공에서 무차별 그 폭격을 수개월 동안 했었는데요. 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냐면 윈스턴 처칠 같은 위대한 영국 수상이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서, 라디오가 발명된 것은 1920년경에 라디오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영국의 그 상공을 수개월 동안 융단 폭격을 할 때 영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위대한 수상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사기를 진작하는 명연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연설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사기가 진작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영국이 독일보다 전투기 성능이 우수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레이더망이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영국은 레이더망이 발달돼서 독일의 전투기, 폭격기들이 접근하면 160km 밖에서 접근하는 것을 다 포착하는 고도의 레이더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 기술이 대단했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그러한 그 전문들을 다 암호를 해독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전개됐었던 독일에 의한 영국 폭격 작전인 영국 본토 항공전은 영국이 승리해서 결국은 영국은 독일로부터 점령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영국을 점령하려고 했었지만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가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그 함대에 의해서 괴멸되면서 나폴레옹의 영국 상륙 작전은, 영국 침공 작전은 좌절됐듯이 지금부터 80여 년 전 1940년에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의 위대한 수상 제61대와 제63대 총리를 역임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도 영국을 점령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에 서부전선이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부전선이 드디어 개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서부와 동부전선의 구분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의 서쪽에 있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영국 이쪽 지역을 서부전선이라고, 독일의 동쪽에 있었던 소련 지역을 동부전선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서부전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폴란드는 독일의 동쪽이죠.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시발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 서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유럽 서부 지역을 대부분 점령을 했었죠. 그런데 영국만은 점령을 못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드디어 동부전선으로 소련으로 침공을 합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한 달 전인 1939년 8월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그게 한 1년 10개월 만에 파기가 됩니다. 1년 10개월 만인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련 침공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입니다. 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냐면 전쟁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연료가 필요합니다. 탱크나 전차가 움직이는데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소련의 카프카스 지역의 유전지대에서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칠 수밖에 없다. 소련을 침략할 수밖에 없다라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1년 10개월 만인 1941년 6월 22일에 파기를 하고 소련 침공 작전, 이른바 작전명 바르바로사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 동원된 독일군의 병력이 무려 380만 명이 동원됩니다. 자, 독일군의 병력은, 공격하는 독일군의 병력은 380만 명, 방어를 하는
소련군의 병력은 290만 명이 방어를 하는데요. 독일군 380만 명이 소련을 침공할 때 먼저 가장 서쪽에 있었던 레닌그라드, 지금은 샹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그쪽으로는 독일군의 북부 집단군이 침공을 하고, 약간 남동쪽으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는 독일의 중부 집단군이 침공을 하고, 또 남동쪽으로 카프카스, 키예프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이쪽으로는 남부 집단군이 침공을 합니다. 자, 집단군이라고 하면 부대 편성 단위에서 가장 대규모 부대 편성 단위인데요. 보통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그 다음이 집단군입니다. 야전군보다 규모가 큰 게 집단군이고, 집단군은 통상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북서쪽에 있었던 레닌그라드, 즉 샹트페테르부르크는 독일군의 북부 집단군이 침공을 하고, 약간 남동쪽으로 수도 모스크바는 독일군의 중부 집단군이 침공을 하고, 가장 남동쪽으로 키예프 이쪽으로는 독일의 남부 집단군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집단군을 다 합하면 독일군 380만 명이 소련 침공 작전, 이른바 바르바로사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걸 방어하는 소련군은 290만 병력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르바로사 작전이 독서전쟁의 개전입니다. 독일과 소련의 전쟁, 즉 동부전선의 전쟁인 독소전쟁인데요. 그게 1941년 6월 22일에 발발이 돼서 바르바로사 작전이 결국 끝난 건 1941년 12월 5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바르바로사 작전은 전술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독일이 승리를 했지만 전략적 목표 달성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 남부 집단군이 키예프 쪽으로 해서 카프카스 유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려고 했던 중부 집단군도 모스크바의 서쪽 30km 지점까지 진격했지만 더 이상 모스크바를 진격을 못해서 모스크바 점령에는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5주 동안 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가 레닌그라드, 즉 샹트페테르부르크로 피난을 가지고 항복을 끝까지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5주 동안 체류하다가 그냥 파리로 귀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추격을 받아서 나폴레옹 군대의 거의 90%가 괴멸을 당한 게 역사인데요. 그게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813년에 있는 라이프치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또 패배해가지고 1814년에 지중해의 엘바섬으로 유배됐다라는 그 역사를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 바르바로사 작전은 전술적으로는 독일군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전략적 목표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모스크바도 점령을 못하고 그 카프카스 유전지대도 점령을 못했었습니다. 그 바르바로사 작전에 투입됐던 독일군 병력 380만 명, 소련군의 방어 병력은 29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바르바로사 작전이 이제 종반에 이르렀을 때 모스크바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그 모스크바 공방전은 1941년 10월 초부터 이듬해인 1945년 11월 12일 1월 초까지 전개되는 약 석 달 정도 기간 동안인데요. 그게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의 후반부에 있었던 게 바로 모스크바 공방전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그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결국은 독일군은 모스크바의 서쪽 30km 지점까지는 진격했지만 더 이상 진격을 못하고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부전선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바로 이제 드디어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됩니다.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1941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태평양 전쟁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본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원래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일본이 중국을 야금야금 침략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양쯔강, 즉 양자강에서 미국 군함이 일본 전투기에 의해서 침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려고,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1936년에 이른바 중립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뉴트럴리티 액트라 해가지고 중립법입니다. 미국이 함부로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 이게 중립법인데요. 그래서 그게 1936년에 제정이 됐고, 이듬해인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되고 미국의 군함이 양쯔강에서 일본 전투기에 의해서 격침이 됐지만은 그냥 250만 달러의 피해 배상금만 받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도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싸울 때 미국이 참전은 하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미국이 영국한테 전쟁 물자, 무기, 군수 물자를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거에 대해서 분개해서 그 미국의 민간인 선박이든 군함이든 가리지 않고 독일의 잠수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941년 5월 달에도 미국의 선박이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이 되고요. 또 1941년 10월 달에도 10월 27일과 또 10월 말에도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미국의 군함과 또 구축함이 또 침몰이 돼서 100여 명의 미국의 해군 장병들이 또 전사를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지만 거의 2년 3개월 정도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태평양에서 일본이 미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1898년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그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미국의 식민지, 즉 미국령인 필리핀을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 석권하겠다, 다 점령을 하겠다, 대동아 공영권을 기치로 해가지고 태평양 아시아 지역을 다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미국령인 필리핀의 섬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거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그동안 일본한테 수출했던 전략 물자, 석유, 철, 다양한 군수 물자의 원료 내지는 연료가 되는
그러한 전략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를 해버립니다. 금수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 수입 의존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량이 일본 전체 석유량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를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일본은 판단을 한 겁니다. 드디어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가 기습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 군함 19척이 침몰을 하고 미국의 전투기 149대가 또 파괴가 되고 미국의 장병 2,400여 명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의 사망자가 약 3,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의 약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약 2,400여 명의 미국의 군인들이 진주만 기습 폭격에 의해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941년 12월 8일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미국 국회로부터 전쟁 승인을 받습니다. 전쟁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고 드디어 12월 8일 날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그때 바로 미국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니까 일본과 함께 추축국을 이뤘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12월 11일 날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상대로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럽 전선에서도 미국이 독일을 상대로 또 이탈리아를 상대로 유럽 전선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럽 전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들이 독일을 상대로 독일의 파상 공세 앞에 무차별 융단 폭격 앞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전쟁에도 참전함으로써 이제 그 10,000만 대군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은 미국이 참전함에 따라 1,000만 대군, 1,000군 만마를 얻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고요. 그래, 그 태평양 전쟁 발발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미드웨이 해전이 발생이 됩니다. 자,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미국한테 패배를 하고 반대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그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초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항공모함이 4척이 침몰했고요. 반면에 미국은 항공모함이 1척만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의 미국 진주만 기습으로부터 6개월 후에 발생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이제 반전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첫 걸음을.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인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은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과달카날 전역이 발생이 됩니다. 과달카날 전역. 그러니까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그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국이 싸우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엄청난 미국의 그 군수 물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달카날 전역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전환점이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거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942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전개됐던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를 함에 따라 이제 태평양 전선의 전세가 일본군이 아닌 미국 등 연합국으로 전환이 됐다. 승기를 잡았다. 연합국이 승기를 잡았다. 전세의 전환점이 됐던 게 바로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전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평양 전선에서는 과달카날 전역에서 미국이 이제 우위를 점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1942년 7월 달에 엘 알라메인 전투가 있습니다. 자, 엘 알라메인 전투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제1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1942년 7월이고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는 1942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인데요. 자, 그 두 차례의 엘 알라메인 전투 중에서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더 규모가 크고 더 유명합니다. 자, 거기에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등이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롬멜 장군을 격파를 해서 연합국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게 북아프리카 전선인데요. 자, 그래서 그 엘 알라메인 전투가 또 2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의 전환점이 됐다. 즉, 그 전까지는 독일이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자,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서 연합국이 이제 우세한 상황으로 전환됐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있었던 7월에 제1차 엘 알라메인 전투와 또 1942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있었던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있는데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더 유명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윈스턴 처칠은 제61대 영국 총리와 제63대 영국 총리를 했고,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2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조사를 했는데요. 랭킹 1위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일으켰던 승리로 이끌었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랭킹 1위입니다. 랭킹 1위. 자,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1953년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경쟁을 했던 사람이 미국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걸 제치고 2차 세계대전 회고록 6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이듬해인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윈스턴 처칠이 1942년도에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있었던 엘 알라메인 전투 끝나고 나서 명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엘 알라메인 전투 이전에는 승리를 맛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엘 알라메인 이후에는 패배를 맛보지 못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엘 알라메인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엘알라메인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 시작의 끝이라고는 볼 수 있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알라메인 전투 전까지는 연합국이 승리를 맛보지 못했지만 엘알라메인 전투 이후에는 패배를 맛보지 않았다. 엘알라메인 전투가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돼서 그 이후에는 연합국이 우세한 상황이 됐다 그런 취지고요. 또 엘알라메인 전투가 전쟁의 끝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쟁의 시작의 끝이라고는 볼 수 있다. 즉 전쟁이 끝나는 그 종반에 후반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은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엘알라메인 전투가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의 끝의 시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시작의 끝이라고는 볼 수 있겠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윈스턴 처칠은 정말 연설도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연설을 해가지고 영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독일의 독일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기, 그러한 의욕, 열정, 동기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동부전선에서 이제 전환점이 됐던 전투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결국은 모스크바 공방전, 즉 모스크바 공방전이 1941년 10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약 석 달 동안 전개가 됐지만은 독일이 모스크바 서쪽 30km 지역까지만 진격을 했고 더 이상 모스크바로 입성을 못했던 게 모스크바 공방전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독일은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차선책으로 스탈린그라드를. 자, 스탈린그라드는 상징성이 컸습니다. 지금은 스탈린그라드 도시 명칭이 볼고그라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스탈린그라드입니다. 자,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1917년 레닌 다 아실 겁니다. 레닌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